결혼 4년 차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시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시끄러운 다툼 없이 나란히 늙어갈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죠. 평일엔 각자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주말이면 집 근처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지루하다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그 일상이 참 고마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나날의 틈에 아주 작고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어느 겨울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방의 공립도서관에서 일하며 문화센터 수업도 자주 들었죠. 그래서 그날도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녀가 도서관 야간 업무가 있다고 말했을 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지역 회의가 있어서 늦어질 수도 있어.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목도리를 두른 채 현관을 나서면서도 저를 향해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요. 그 미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의심을 지워버릴 만큼 자연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던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9시 즈음이면 귀가했을 아내가 자정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12시 반쯤 되어야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 회의 끝나고 회식이 갑자기 생겨서 폰도 방에 두고 나갔더니 연락 못 받았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목덜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는 그녀의 향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수요일이 두려워졌습니다. 은주는 매주 같은 말로 늦는 날이 많아졌고 저는 점점 혼자 있는 밤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녀의 서랍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호텔 열쇠 카드, 그리고 고급 와인 바의 영수증. 두 사람 식사 와인 한 병 속에 17만 2천 원.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제 심장에 그 영수증이 송곳처럼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그녀가 그랬다고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외면하고 싶었던 걸까요? 며칠 뒤 아내는 평소보다 훨씬 공들인 옷차림으로 나갔습니다. 짙은 화장, 구두, 자주 입지 않던 코트. 그리고 다시 말하더군요. 오늘 도서관 모임이 좀 길어질 거야. 그날 저는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내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의심 많은 남편이 되어가고 있는 건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그녀를 따라 시내 중심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고 싶지 않은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남자가 먼저 호텔 라운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단정한 중년 남자 정장 차림. 그리고 아내가 다가오자 그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익숙하게 눈을 마주쳤고 아주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저는 순간 주먹이 꽉 쥐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장면을 핸드폰 카메라에 담아내는 내 손이 떨릴 정도로. 심장이 요동치고 어지러웠지만 저는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제 옆에 누웠습니다. 침대는 똑같이 따뜻했고 조명도 늘 그렇듯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칼바람이 부는 들판 같았습니다. 그녀는 잠든 척하는 제 눈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끝내야겠구나. 하지만 당장 싸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분노는 잠시였고 제 안엔 차갑고 정밀한 계산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이 거짓말을 어떤 식으로 끝낼지.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복수를 절대 감정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차갑게, 철저하게, 절대 흔들리지 않고 밀어붙이겠다고. 그날 이후 저는 매일이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집, 같은 침대,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저에게 아내의 역할을 해냈고 저는 그 사실을 아는 채로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역할을 연기했죠. 하지만 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호텔 앞에서 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서 반복됐고 그 이미지 하나만으로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녀의 휴대폰부터 살폈습니다. 아내가 샤워 중일 때, 책을 읽고 있을 때, 잠금 해제 후 열어본 앱들은 평범했습니다. 카카오톡도 문자도 통화 목록도 모두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통화 내역이 너무 적었고 문자 메시지는 며칠 전까지만 있고 심지어 카카오톡 대화방도 대부분 삭제돼 있었습니다. 제가 의심한 건 바로 그 없음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남아있어야 할 대화가 없다는 건 오히려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죠. 그날 밤 저는 그녀가 잠든 틈을 타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내의 구글 계정에 로그인해 봤습니다. 한 번쯤 자동 로그인 설정을 해두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다행히도 아내는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 설정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충격적인 폴더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폴더 이름은 진짜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폴더를 열자 데이트 사진, 모텔 영수증 스캔본, 그리고 그 남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있었죠.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은 그들의 호텔방 안대화였습니다. 은주야, 내가 웃을 때가 제일 예뻐. 나도 오빠랑 있을 때 제일 편해. 그 목소리. 처음 듣는 남자의 목소리와 제가 사랑하던 아내의 나긋한 음성이 겹쳐지는 그 순간, 제 모든 인내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요. 그 폴더 속에는 호텔 투숙 날짜와 예약자 이름까지 남아 있었고, 그 중에는 이도훈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불륜 상대가 이도훈이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곧바로 사람을 썼습니다. 조용히 추적할 수 있는 사람.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분이었는데 직접 뛰지 않아도 충분한 자료를 모아줄 수 있는 분이었죠.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이도훈, 1979년생. 병원 행정팀장. 유부남입니다. 심장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만난 남자가 유부남이라니. 상간녀로 소송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아내는 알기나 했던 걸까요? 더한 건 도훈이라는 남자 역시 은주와 같은 호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 호텔의 직원과 친분도 있었던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즉,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이건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였던 겁니다.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날 연차를 내고 아내의 출근길을 몰래 따라붙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가는 그녀를 확인하고 잠시 뒤따라 나온 이도훈이라는 남자가 차에 타고 기다리던 장면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차에 올라탄 뒤 조수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그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 마음은 진창 속에 내던져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사진, 음성, 위치, 시간. 그녀가 호텔을 방문한 날짜와 도훈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증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였습니다. 아직 그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여전히 집에 돌아와 그녀가 차려준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퍼즐은 이제 거의 맞춰졌습니다. 그녀가 감히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는 이 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무너지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더군요. 단 몇 장의 사진과 단 몇 초의 음성만으로 저는 아내를 다시는 사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확인한 그날부터 저는 남편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바뀌었고 아내와 불륜 남을 사람이 아닌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싸울 겁니다. 그들이 가장 아끼는 걸 무너뜨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소리 지르거나 울지 않을 겁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변호사였습니다. 지인 소개로 서울에 있는 가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혼 소송,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상간남의 신상은요? 병원 행정팀장입니다. 유부남이고 저희 아내와 1년 가까이 관계를 맺어온 걸로 보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있죠? 있습니다. 날짜별 호텔 방문 기록, 대화 녹음, 사진, 차량 이동 경로까지 다 있습니다. 변호사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하네요. 문제 없습니다. 아내분 쪽에서 쓸데없는 대응만 하지 않으면 상간남 쪽도 감당이 어려울 겁니다. 이혼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정리하고 상간남에게는 내용 증명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서가 동시에 발송됐습니다. 불륜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민법 제840조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죠. 저는 두 사람에게 똑같이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직접 아내와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몇 주 동안 아무 말 없이 지내던 저는 한 평범한 저녁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 거짓말 이제 그만해. 뭐? 그녀의 표정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서서히 창백해지더군요. 저는 그녀 앞에 노트북을 펼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호텔 앞에서 웃고 있는 그녀, 차 안에서 남자의 손을 잡는 그녀, 대화 녹음 파일 목록, 그리고 병원 행정팀장 이도훈의 신상 정보. 이거 다 뭐야?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꾹 깨물더군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끝이야. 오빠 미안해. 진짜 한순간이었어. 나 너무 힘들었던 거 알아? 우리 사이 예전 같지 않았고. 변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없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혼 소송장. 그녀는 그걸 받아들고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진짜 바보 같은 짓 한 거 알아. 나도 후회하고 있어. 그 순간 저는 저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불쌍하지도 않았고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 후회해? 그럼 도훈이한텐 후회한다고 말했어? 그 사람 아내한테는? 그 사람 애들한테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겐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저지른 죄보다 들킨 죄가 더 두려웠던 거니까요. 며칠 후 상간남 이도훈의 반응이 왔습니다.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 간단했습니다. 관계를 부인합니다. 불륜은 없었고 단지 친분 관계일 뿐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호텔 예약 내역, 신용카드 사용 기록, 그리고 은주가 남긴 대화 녹음까지 확보하고 있었으니까요.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죠? 네. 이도훈 씨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공기가 아직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처를 삼켰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이길 차례였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겁니다. 합의 같은 건 없을 겁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에 대한 정당한 청구니까요. 소장이 접수되고 재판 일정이 잡히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담당 판사는 조정 없이 바로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내는 제가 마음을 바꾸기를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너랑은 이미 끝났다고 말했잖아.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녀는 계속해서 과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 어떤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황이 이렇게 커졌다는 것에 놀랐을 뿐이었죠. 진짜 반성하는 사람은 상간남의 아내였습니다. 상간남에게 내용 증명이 전달된 지 며칠 후 그의 아내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지만 전화를 받았을 땐 그녀도 눈물로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알았어요.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저 역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들한테만은 상처 안 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 사람한테 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똑바로 책임 묻겠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 상간남 이도훈 역시 회사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병원 내 불륜 스캔들, 행정팀장의 이미지 실추는 그 자체로 병원 브랜드의 타격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원에 출석하는 날이 왔습니다. 법정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나무 의자,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가끔 울릴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먼저 들어온 건 아내였습니다. 다소 수척해진 얼굴, 짙게 커버한 다크서클 하지만 여전히 깔끔하게 정돈된 외모. 그녀는 제 자리를 슬쩍 쳐다보았지만 저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눈빛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 상간남 이도훈이 들어왔습니다. 검정 수트, 단정한 머리, 어디서도 부끄러움을 감추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아직도 자신이 무너졌다고 믿지 않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법정에선 제 변호사가 차분히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호텔 CCTV 영상 캡처, 차량 블랙박스 자료 위치 기록,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녹취 파일까지. 녹음 속에서 아내와 이도훈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오래 있자, 시간 많으니까. 응, 우리 둘만 있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판사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피고 측은 이 증거를 부정하십니까? 이도훈 측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눈물.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그녀가 진작 울었어야 할 그 시간들, 혼자 침대에 누워 벽을 바라보며 고통을 삼켰던 날들을 떠올리면 그 눈물은 제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 기자 하나가 소송 자료를 어디선가 들었는지 몰래 사진을 찍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은 당사자 간의 일이라 언론에 알려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상간남이 소속된 병원이 지역에서 꽤 유명했기에 정보가 새나갔을 가능성이 있었죠. 며칠 뒤 병원 홈페이지에는 간략한 공지가 떴습니다. 본원은 임직원의 윤리적 일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도훈의 이름은 병원 웹사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빨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은 제 유책 사유 없음으로 인정, 재산 분할은 제 몫이 우선시되었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청구액 전액 인정. 그렇게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그들 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이제 겨우 꿰매졌을 뿐 흉터는 평생 남을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맥주를 한 캔 땄습니다. 몇 달 만에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음악을 틀고 앉아 저를 법정까지 끌고 온 수많은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다시 살아야 할 시간이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일상은 쉽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게 마무리됐지만 제 감정은 그렇게 간단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몸이 어디 한 군데 다친 건 아니었지만 마음은 멀쩡한 곳이 없을 만큼 피멍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원했던 건 속 시원한 복수 그 이상이었습니다. 진짜로 원했던 건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천천히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상간남 이도훈의 파탄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법원 판결로 손해배상 2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았고 병원 측은 윤리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공식적으로 해임 조치됐습니다. 그는 이후 지역 커뮤니티에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부남이 바람피워서 잘린 그 병원 팀장이라는 꼬리표는 그를 어디서도 쉽게 받아주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아이 둘을 혼자 키우기로 했고 이도훈은 양육비와 위자료까지 이중으로 떠안게 됐습니다. 직장도 가족도 평판도 모든 걸 잃은 그는 지금은 지방의 허름한 체육센터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월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되고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만 했겠죠. 누군가의 인생을 훔쳐놓고 도둑이 처벌받았다고 억울해할 뿐인 사람. 그래서 저는 동정심도 분노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사라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그녀는 부모님 댁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도서관 계약직 자리도 끝났고 지인 중 누군가가 그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더 이상 예전처럼 일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SNS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제가 확보해 놓은 사진과 영상이 한 번은 그녀가 다니던 독서 모임 커뮤니티에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임을 탈퇴했고 이후로 바깥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빠 정말로 지금도 나를 그렇게 증오해?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니, 증오도 아까워서 이제는 아무 감정 없어. 그 말 이후로 그녀는 다시 연락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몇 달간 회사를 쉬었습니다.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하루하루를 조용히 보냈습니다.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시고 산책을 하고 음악을 들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감정들이 이젠 날카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출근을 시작했고 직장 동료들도 제게 특별한 질문 없이 원래의 일상으로 맞아주었습니다.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한 번은 상사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무너지면 안 돼. 근데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면 그땐 진짜 강해지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금 울컥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는 그 누구보다 단단해지고 있는 중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요즘은 아주 천천히 새로운 사람들과 다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건 아직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제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되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 흉터도 흐릿해질 거라 믿습니다. 다만 그 흉터를 절대 잊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한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대가이고 그 대가를 통해 배운 사람을 보는 눈, 관계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저 자신을 지키는 법이니까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절대 혼자 삼키지 마세요. 사랑을 가장한 기만 용서로 포장된 폭력은 그저 또 다른 상처만 키울 뿐입니다. 저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들이 제게 만든 지옥을 그들에게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당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스스로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다시 찾아오는 완벽한 종결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